여러분, 모래시계가 왜 전설이 됐는지 진짜 보여주는 구간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앞선 회차가 인물들의 관계를 깔아주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7화와 8화는 그 사람들의 운명이 역사 한가운데로 던져지는 순간입니다. 친구였던 두 남자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틈에서 사랑도 우정도 신념도 모두 산산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시청자는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한 시대의 상처를 같이 지나가게 됩니다. 공식 회차 소개 기준으로 7화와 8화는 우석이 속한 계엄군 부대의 광주 투입, 그리고 광주에 남겨진 태수와 시민들이 겪는 비극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7화에서는 우석 부대가 광주에 도착해 학생들을 진압하는 임무에 투입되고 8화에서는 연주를 잃은 진수와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목격한 우석의 갈등이 크게 부각됩니다. SBS 1.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줄거리 요약이 아닙니다. 이 장면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는지, 왜 이 두 회차가 모래시계의 심장이라고 불리는지 그 감정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던 우석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학생들의 시위는 점점 거세지고 군의 분위기는 점점 험해지고 위에서는 명령만 내려오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명령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석은 원래 누구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읽는 힘도 있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질 줄도 알았죠. 하지만 군복을 입는 순간 그 판단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생각은 남아있는데 행동은 명령을 따라야 하니까요. 그렇게 우석의 부대에 광주 투입 명령이 떨어집니다. 기차에 몸을 싣고 내려가는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한 청년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부대 안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고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는데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죠.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누구를 향해 총을 들게 될지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반면 태수는 광주에 남아 있습니다. 태수는 원래부터 거친 세상에서 몸으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주먹으로 먹고 사는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돌이 된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늘 사람 냄새를 알고 자기 사람은 끝까지 챙기고 억울한 꼴은 잘 못 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라는 도시 전체가 점점 이상한 기류로 잠겨갈 때 태수는 처음에는 그저 불길하다고만 느낍니다. 그런데 그 불길함이 순식간에 눈앞의 현실이 됩니다. 거리는 막히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누군가는 끌려가고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설마했습니다. 군인이 시민한테 정말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요. 하지만 그 설마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도시 전체의 공기가 바뀝니다. 사람들 얼굴에는 분노보다 먼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번집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뭘 했냐? 그 질문이 광주 전체를 뒤덮습니다. 우석은 그 한가운데에 군인으로 서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이고 상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현장은 이미 통제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아수라장으로 흘러갑니다. 젊은 학생들이 끌려가고 겁에 질린 시민들이 도망치고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는 손길 위로 군홧발이 지나갑니다. 우석은 그 장면들을 똑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우석이 아니게 됩니다. 법을 공부하던 청년, 출세를 꿈꾸던 수재, 세상을 머리로 이해하던 사람이 아니라 눈앞에서 사람이 짓밟히는 장면을 본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태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광주에서 그저 구경꾼으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쳤고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태수는 원래 말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뛰어듭니다. 사람을 업고 피 흘리는 이를 옮기고 총성이 울리는 길을 가로질러 다닙니다. 그 순간에 태수는 조폭도 아니고 건달도 아니고 그저 눈앞의 사람을 살리려는 한 인간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비가 7화와 8화를 숨막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한 사람은 군복을 입고 명령에 묶여 있고 한 사람은 맨몸으로 거리에서 사람을 살리려 뛰고 있습니다. 원래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는데
같은 도시에 있으면서도 너무 다른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리고 시청자는 압니다. 이건 둘 중 누가 착하고 누가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더 아픈 겁니다. 시대가 사람을 갈라놓았고 명령이 양심을 짓누르고 현실이 우정을 찢어놓고 있으니까요. 광주의 시간은 점점 더 참혹해집니다. 총성이 멈추지 않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소식을 묻지만 제대로 아는 이는 없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찾고 누군가는 병원으로 뛰고 누군가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더 살리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위에서는 계속 통제라는 이름만 반복합니다. 말은 질서이고 명분이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 구간에서 특히 가슴을 치는 건 진수와 연주의 비극입니다. 평범하게 웃고 떠들 수 있었던 젊은이들이 시대의 폭력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파라 소개에서처럼 연주를 잃은 진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태수는 그런 진수를 붙잡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SBS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광주가 더 이상 뉴스 속 사건이나 멀리 있는 비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인물, 이미 마음을 준 인물들이 직접 잃고 무너지는 이야기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연주의 죽음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얼굴을 가진 상실이 되고 진수의 절규는 그 시대 청춘 전체의 울음처럼 들립니다. 태수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단순히 복수심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붙여야 하는지, 왜 시민이 시민답게 살려는 걸 총으로 막아야 하는지 그 부조리 자체에 대한 분노입니다. 태수는 원래 거친 세상을 살아온 인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더 빨리 알아봅니다. 폭력은 핑계만 번지르르 할 뿐 결국 가장 약한 사람부터 짓밟는다는 걸요. 그리고 그는 지금 광주에서 국가라는 이름의 폭력이 시민들을 그렇게 짓밟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석은 더 괴롭습니다. 태수는 적어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느끼고 뛰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석은 군인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그 자신도 끝장입니다. 그렇다고 명령을 따른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이가 피를 흘리는데, 총도 들지 않은 시민이 공포 속에서 무너지는데 그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공식 소개에서도 8화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명령에 따라야 하는 군인인 우석이 무고한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심한 갈등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SBS 바로 여기서 모래시계는 시청자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악은 언제나 얼굴에 써붙이고 나타나는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명령 속에서, 체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악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가? 우석은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단순히 나쁜 권력자 몇 명을 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을 무너뜨리는지까지 보여줍니다. 광주에서의 시간은 우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원죄가 됩니다. 그가 훗날 검사가 되어 법과 정의를 붙잡고 살아가려는 이유도 어쩌면 이때의 기억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번 무너진 양심은 그 뒤 인생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날 자기가 본 것, 막지 못한 것,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평생 그의 안에 남아 흔들리는 거죠. 실제로 모래시계 전체 서사에서 우석은 광주의 기억을 안고 끝까지 정의를 묻는 인물로 이어집니다. 경향신문 3. 그리고 해리는 이 거대한 비극 속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그녀는 이전까지는 다소 도도하고 자기 세계를 가진 인물처럼 보였지만 시대와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밀어붙이는지 점점 똑똑히 보게 됩니다. 태수에 대한 감정도 이 무렵부터 더욱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태수는 거친 삶을 살아왔어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련되고 똑똑하고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무력하게 보이죠. 혜린이 태수에게 끌리는 건 단순한 남녀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이 거짓말할 때 몸으로 진실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7화와 8화가 무서운 건 사건이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인물들을 되돌릴 수 없게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광주 이전의 태수와 이후의 태수는 다르고 광주 이전의 우석과 이후의 우석도 다릅니다. 둘은 다시 만난다 해도 예전처럼 웃으며 어깨를 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한 사람은 피 흘리는 시민들 사이를 지나왔고 한 사람은 군복을 입고 그 현장을 지나왔으니까요. 이 차이는 시간이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로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모래시계의 비극은 사랑이 엇갈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결국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마는 일부러 과장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러나 잔인할 만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의 절규도 현장의 혼란도 군인들의 공포도 살아남은 사람의 죄책감도 모두 한 장면 눌러 담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단순한 감상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만들어낸 비극이라기보다 실제 역사적 상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시계는 오락 드라마의 형식을 빌렸지만 518과 삼청교육대 등 실제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극의 중심축으로 삼은 작품입니다. 위키백과사. 결국 7화와 8화는 묻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통과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친구와 등을 지고도 자기 양심을 끌어안고도 어떻게 다음 날을 살 수 있었을까? 태수는 이 질문 앞에서 분노로 버팁니다. 우석은 죄책감으로 버팁니다. 혜리는 상실과 혼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버팁니다. 그리고 진수 같은 사람은 그 슬픔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무너져갑니다. 이 두 회차가 지나고 나면 시청자는 더 이상 이 드라마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조폭 이야기, 출세 이야기, 사랑 이야기로만 보이던 것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시대 이야기였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였던 태수와 우석,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혜린의 관계도 이제는 단순한 삼각구도가 아닙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시대의 상처를 떠안은 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후 전개에서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침묵 한 번까지 모두 무게가 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7화와 8화는 모래시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환점입니다. 우석은 국가폭력의 현장을 본 사람으로 변하고 태수는 그 폭력에 맞서 사람을 지키려던 사람으로 각인되며 혜리는 이 두 남자의 상처를 품은 채 훨씬 더 깊은 운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이 순간부터 알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적은 특정 인물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관계와 양심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시대 그 자체였다는 걸요. 그래서 7화와 8화는 슬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합니다. 이 회차들을 지나고 나면 태수의 거친 선택도, 우석의 냉정한 표정도, 혜린의 흔들리는 눈빛도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들은 각자 자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고 그 상처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모래시계는 단순히 옛날 명작이 아니라 지금 다시 봐도 가슴을 치는 드라마로 남아있는 겁니다. 7화와 8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사는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시간이라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때로 너무 약하고 또 이상할 만큼 강하다고 말이죠. 다음 구간인 9화와 10화부터는 광주의 상처를 아는 인물들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관계와 욕망, 권력의 흐름이 더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광주가 남긴 상처가 어떻게 훗날 태수와 우석의 운명을 더 비극적으로 밀어붙이는지 그 흐름도 이어서 아주 재밌게 풀 수 있습니다.